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패스 노무사의 박정섭 강사입니다. 이번에 29회 공인노무사시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한 3, 4년 이래로 문제들이 이상하게 우리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강사 입장에서 보면. 금년에는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 막 무슨 쟁점이 복잡하거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면 이제 시험의 변별력은 없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잘 준비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점수 차이는 나고요. 그게 50점짜리 1번과 그 다음에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 이번에도 이제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아마 이제 점수 차이가 좀 나기는 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3번 문제 가게 되면 대부분 100분 동안 시험을 치르다가 3번쯤에 가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들 제대로 못 써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더군다나 이번 3번 문제는 아주 평이하게 나왔어요. 네, 부작위의 개념을 그냥 성립 요건별로 쓴 다음에 사안을 포섭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3번 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되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칠판에 떠 있는데요. 이 1번 문제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 교재도 마찬가지고, 이건 실제 2000년대 초반에 2003년쯤일 거예요. 2003년에 실제 사건을 그대로 날짜만 바꿔가지고 한 겁니다. 날짜도 안 바꿔줬더라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12월 26일, 3월 6일 이게 똑같아요. 네, 연도만 2019년, 2020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무난히 쓰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논의의 순서를 적절하게 좀 잘 배치를 하시는 게 문제였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번에 불이탄은 아니지만 문제지를 받아봤을 때 한순간 당황했을 법한 문제는 2번입니다. 여러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에 해당하느냐, 여기 물어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미리 준비가 돼 있는 부분이야 뭐 술술 막 써나갔을 테고,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공부한 지식을 총동원하면 답안은 작성할 수 있었어요, 이번도. 따라서 2번 문제 때문에 과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번의 이의신청 문제는 그러면 만약에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조금 있다가 제가 본론에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잠깐 보시죠. 1번은 자, 이제 갑이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행정청인 시장을이 19년 12월 26일자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냈습니다. 3월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 오타 났네요. 네,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가 2020년 3월 6일자로 1월에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라라는 일부 인용 제기를 하였다. 이번에 크게 우리 시험에 쟁점이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시험 끝나고 나서 사이버 공간에 약간 뭔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한 가지 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재결의 종류가 뭐냐 이거지. 재결의 종류가. 여러분 잘 읽어보면 지금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무슨 심판입니까? 취소심판이지. 취소심판. 그죠? 행정심판의 종류 3가지. 취소심판, 무효동항심판, 의무이행심판 중에 취소심판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취소심판의 재결은 3가지가 있습니다. 취소재결, 또 무엇이요? 변경재결, 그 다음에 변경명령재결이 있잖아요. 조심할 거는 취소 명령재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령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하라 이게 명령한 거지. 지금 하라 명령한 건데
그러면 일부분을 취소한 거냐? 3개월에서 2개월을 취소해가지고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꿔라 라고 취소 명령 제기를 한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럼 뭐냐 이거죠?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죠? 변경 명령 제기지. 변경 명령 제기. 변경하라. 알았지? 네. 이건 취소 제결이 아니었습니다. 변경 명령 제기. 그래서 요게 바로 뭐라고요? 지금 변경 명령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본이 도달됐다. 3월 10일자. 그러면 이 순간에 여러분 이제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에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뭐예요? 20조 1항. 20조 1항에 본문과 단서로 이어져 있는데 본문은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 단서는요,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쳤을 경우에, 바로 이 사건처럼,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는 그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로 계산이 된다는 규정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정본 송달,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요게 문제가 된다면 본문은 아니고 단서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정본 도달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라고 또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살펴봐야죠, 일단.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제결 내용에 따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2020년 3월 17일자로 1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요 제결이, 여러분 일단 이 문제에서 나온 변경 명령 제결은 무슨 제결입니까? 형성 제결이 아니라 이행 제결이에요. 이행 제결. 형성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 명령 제결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처분의 효력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죠. 형성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지금 형성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형성력이 없기 때문에 비로소 3월 17일자로 1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했을 때 이때 비로소 형성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소외 대상이 되려면 이걸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요것만 놓고 보면 이거냐 할 때 재결이냐 요 변경 처분이냐로 할 때는 변경 처분이 일단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지.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더 봐야 됩니다. 형성력이 있는 건 일단 이거다. 이게 일단 이 소 대상에 그럼 대상 적격으로 봤으니까 대상 적격에 후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락이 됐네요.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에 그 실제 사건을 가지고 사례화한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은 이제 다른 사례를 또 갖다 붙인 겁니다. 이건 워낙에 여러분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의 소의 이익을 쓰라는 것이고 협의의 소의 이익.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대개 협의의 소의 이익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분이죠. 소멸한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렇게 가중적 제재 처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복합적으로 물어본 거죠. 이 가중적 제재 처분 쓸 때,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협의의 소의 이익의 어떤 소의 이익의 이제 의의 같은 것을 쓰셔야 되고, 그 12조, 우리 행정소송법 12조 이의문에 대한 해석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이제 부정되는 사례들, 부정되는 경우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써야 돼요? 그 12조 이문에 나오면 이제 법률상 이익이죠.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의 그 범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소의 이익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이거예요. 이걸 쓰시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문제의 특성에 맞춰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중적 제재 처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특히 중점적으로 써야죠. 제재 처분. 그래서 아마도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 후기를 쓰신 분들 보면 여기서 잠깐 착각을 했다는 부분이 좀 간혹 계셨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쓰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올려드린 요 해설지를 보시고요.
빠른 속도로 좀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처음에 대상적격을 물어봤습니다. 대상적격. 자, 행정심판 재결 이야기가 문제에 떴잖아요. 그러면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얘기를 건드려야 돼요.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 3월 6일자 그 변경명령 재결, 요거는 이제 소외 대상은 안 돼요. 소외 대상은 안 되는데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탈락시켜야 돼요. 요거를 3월 6일자 변경명령 재결을 대상적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탈락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써야 되는 거야. 그 논거로는 바로 요거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를 쓰는 거예요. 알았죠? 원처분주의. 그래서 우리 소송법 19조는 원처분주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결이 말을 하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재결함에 있어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에 있어서의 하자고, 이것은 원처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재결에 들어와서 비로소 존재하는 하자를 말한다. 그렇죠? 인용재결 같은 경우, 이것도 일부 인용재결이니까, 인용재결도 바로 원처분에 없었다가 재결 단계에 와서 비로소 등장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용재결도 예외적으로 재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재결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로 바꿨기 때문에 이 상대방 갑에게는 유리한 내용의 재결로 바뀐 거예요. 유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심판 청구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자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유리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거는 탈락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이제 날려버리는 거고, 이거는 대상적격에서 탈락입니다. 남은 건 뭐냐? 바로 남은 건 뭐라고요? 3월 17일자 요걸 변경처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변경처분. 그리고 요것을 뭐라고? 당초처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이 처분과 이 처분의 관계인데, 이 관건은 뭐냐면 요 3월 17일자 변경처분의 정체가 뭐냐 이거지. 정체가 뭐냐. 이게 바로 독자적인 처분이냐. 그러니까 12월 26일자 처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독자적 처분입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아니다. 독자적 처분은 아니고 이거는 당초부터 12월 26일자로 변경된 내용으로 당초부터 존재했던 거다. 그렇죠? 12월 26일자는 3월 정지처분이었지만 3월 17일자로 1개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12월 26일 당초 처분은 뭐로? 변경처분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1개월로 그대로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당초 처분과 독립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처분은 이거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변경됐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원래 독자적 처분은 이거예요. 이게 처분이고 이 처분의 내용이 바뀐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 판례 입장은 바로 이걸 대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독립적인 처분이 아니라 그냥 원래의 처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내용은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노무사 시험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던 문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설 대립과 판례 입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제 해설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어느 부분이에요? 바로 변경명령 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에 소외 대상. 그래서 학설, 흡수설, 역흡수설, 병존설 이런 내용을 쓰시고, 그리고 판례 입장은 바로 이렇게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원래의 처분 중에 감액되고 또는 감경되고 남은 처분, 남은 부분만이 소외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이제 변경됐잖아요. 1개월로 바뀌었으니까 남은 건 뭐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죠. 대상적격, 결론 뭐예요? 대상적격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험이. 대상적격. 시장을이 2019년 12월 26일자로 행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3개월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됐기 때문에 1, 2개월의 영업정 처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마 거의 응시자들 99%는 다 잘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그렇죠? 더 쓸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피고적격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피고적격은 간단하게 써야죠. 또 여러분 이제 답안 작성할 때 경중을 좀 생각하면서 쓰셔야지. 피고적격을 가지고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엄청나게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1번의 대상적격이 해결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 행정소송법에서의 피고적격은 행정청이다. 처분을 한 행정청이고, 행정청의 개념을 간단히 한 두세 줄 쓰시면 됩니다. 원래는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현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다. 이게 전통적인 행정청이고,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제2조 2항에 보면 행정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분행정청, 원래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청으로부터 다시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다른 공공단체나 사인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기능적 행정청 개념까지 쓰시면 좋고, 못 쓰시더라도 처분청의 개념을 간단히 좀 쓴다면, 그럼 이 문제에서 사안은 볼 것 없이 그냥 시장을이죠. 시장을. 피고적격의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긴 있었어요. 시장을 말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분이라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도 사건에 따라서는 피고적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대상적격에서 이제 재결의 대상으로 결정났을 때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되지. 근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볼 것 없이 이거는 시장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물어봤어요? 제소적격 물어봤죠. 제소적격. 제소적격. 제소적격이네요. 죄송합니다. 제소기간입니다. 제소기간. 제소기간, 이 사람이 지금 2020년 6월 15일자로 제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처분일자는 2019년 12월 26일. 근데 중간에 행정심판 제기를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탈락이 된 거니까 볼 것 없고. 그래서 변경 처분이 있었지만, 우리 대상 적격은 요것이 아니라 요거라고 했으니까, 이것으로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20조에 원래, 안날로부터 90일이라고 되어 있죠? 본문은. 그럼 이날짜로부터 90일을 카운트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단서가 적용되는 거죠, 지금. 아까 써놨잖아요? 행정심판,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언제예요? 그래서 송달일이 3월 10일이니까, 3월 10일로부터 90일이면 3월 달에는 21일이 있고, 초일 불산일이죠. 11일부터 계산해서 21일, 4월 달에 30일, 5월 달에 31일. 그러면 일단 82일이네요. 플러스 8일을 해야죠. 그러면 이건 6월 8일까지 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기산점은 여기 되는 거고, 기산점입니다. 기산점은 3월 11일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일 불산일 3월 11일. 그래서 요것이 제소기간이 되는 거예요. 제소기간. 그래서 요 제소기간 부분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고요. 마지막에 계산을 또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적법하다 이렇게 쓰시면 또 감점이고. 제소기간. 그런데요,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잘 읽어보면 제기하고자 한다 그랬잖아. 제기했다 이렇게 표현 안 됐잖아요. 아니, 제기 안 한 거예요, 지금. 제기하고자 하는데 요 시점에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럼 요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무조건 이건 제소기간을 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쓴다면 이렇게 쓰여져. 만일 6월 15일자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부적법하다 이렇게 써야지. 제 해설지처럼 하시겠어요?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등장하고 있는 이의 신청의 정체를 밝히는 문제였어요. 결론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결론. 문제를 받아봤을 때, 야, 이건 행정심판은 아니지. 행정심판 재결이 아니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답안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이거. 그래서 일단 해설지 내용, 제가 해설지 올려드린 이 부분은 분량이 굉장히 많고요. 요거는 원래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금방 이게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리는 거고, 요거는 요 자료는 그 대학 교수님들의 교과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런 형식으로 좀 쓰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대체적으로 여기 핵심은 그러니까 대학 교재, 교수님들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도대체 이의 신청이라는 개별법이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의 신청 중에는 행정심판인 이의 신청이 있고, 행정심판인 이의 신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마 대학 교수님이 출제하셨겠죠? 그러면은 이 중에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를 물어본 문제예요. 어떤 것을.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마음이 조급하니까 또 생각이 이렇게 미치지 못하지,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제도가 이의 신청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두 개가 절대로 완전히 분리된 제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게 아니라 실무상으로는 이의신청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행정심판도 있는 거예요. 행정심판.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까지 쓰신다면은 이제 고득점 하시는 건데, 그 대학 교수님들 책에 되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행정심판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을 쓰시는데 거기에 이제 구별실익. 구별실익은 처분청, 요걸 편의상 A형, B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첫 번째로.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거죠. 뭐가? 행정심판은. 이게 행심이잖아. 그렇지 않고 단순한 이의신청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이의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처분청이 하는 거다. 처분청이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았는데 그 재결에 불복을 할 때는 재심판 청구 금지 조항에 따라 가지고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죠. 이때는 그냥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에 만약에 불복을 할 때는 어디로 갈 수 있다? 이때는 이게 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이거는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일찍 얘기했어요. 우리 헌법 107조에 보면 행정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107조가 말하는 행정심판은 바로 준사법 절차. 그래서 사법 절차를 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헌법 107조는 행정심판을 두되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에 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끝이죠. 헌법은. 근데 이걸 해석하는 거지, 판례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법 절차는 첫 번째, 판단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판단기관은 제3의 기관이어야 돼요. 그 처분을 행정청 자신은 독립적이지 않지. 처분청으로부터 독립한 제3의 기관이 공정하게 판단한다. 그 다음에 대심적 심리구조. 대심,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고와 피고 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마주보면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대심구조다. 세 번째는 절차권,
절차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당사자의 절차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 줘야 돼요. 양쪽에다가 이것도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행정심판이고, 그러면 이의신청은 이러한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고 있지 못하면 그거는 행정심판일 수가 없고 그냥 단순히 이의신청이 된다 이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 같은 것이 해당하는 거지. 뭔가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행정기관에 내가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제 청구를 하죠. 이것이 진정이고, 이의신청은 바로 진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죠. 따라서 이걸 상대로 행정심판을, 여기 보면 불복할 때 행정심판이라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무엇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냐. 처음에 이제 처분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하더라도, 자, 여기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청구하냐? 원래의 처분 있죠, 여기. 네. 요게 처분이니까 요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것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네요. 네. 요것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도 이때는 원처분제에 따라서 요 처분, 이때는 이제 행정심판을 거쳤겠죠. 그때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뭐 근거법이 또 다 있죠. 그 중에 하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이번에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처음에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미리 준비를 안 했으면 어떡할 거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쓰시고요. 문제의 소재 서론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이야기부터 쓰시면 됩니다. 헌법 107조에 그 내용들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준사법 절차다. 그런데 이 내용은 공부하고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거 썼어야 됩니다. 이 내용 세 가지. 이거는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문제를 떠나서 행정심판의 성격에 관해서 분명히 헌법재판소에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잡고 들어갔어야 되지. 그러면 이 부분을 크게 나눠가지고 준사법조차 요거를 다시 요 내용을, 그러니까 헌법 107조는 이거다. 근데 우리 판례는 준사법 절차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본다. 요 내용을 이제 자세히 좀 쓰시고, 그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 있죠? 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법, 법상의 이의 신청은 그럼 뭐냐? 네, 뭐냐? 준사법 절차를 거친 거냐? 그 다음에 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거냐? 처분청 상대로 하는 거냐? 그리고 불복할 때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행정심판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면 또 선생님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면요, 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출제자가 이번에 아주 작은 박스로까지 표현해줬잖아요. 지금 도대체 출제자는 이걸 왜 썼어요?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리고 시장을인가요? 시장을에게 뭔가 지금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이 문제가. 그러니까 처분청에다 했기 때문에 이건 행정심판이야? 아니다, 이게야. 요거는 이제 문제 출제자는 알려주지 않았죠, 요거는. 그런데 이거는 알고 계셨어야 된다고요. 이건 판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항목이 3개 정도는 나오잖아요. 충분히 3개가 나와가지고 아주 훌륭한 답안이 될 수가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선방을 한 답안이 되고, 제 해설지 정도 수준을 쓴다는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작성한다는 거는. 자, 이 정도로 해결을 할게요. 네. 지금 제가 실수를 했는데, 아까 1번 문제 작은 1번만 해결하고 2번 문제로 그냥 넘어갔네. 그 1번 문제 또 작은 2번 문제가 있었죠. 작은 문제. 보세요. 협의의 소의 이익.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협의의 소의 이익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래서 협의의 소의 이익의 일반적인 이론 내용, 이건 여러분 수험생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다 쓰시고, 그리고 거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깜빡 잊고 2번 문제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쓰실 게 뭐라고요? 가중적 제재 처분 있잖아요. 가중적 제재 처분 이야기를 쓰시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가중적 제재 처분은 판례가 변경됐잖아요. 변경된 내용,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전의 판례 내용, 변경된 판례 내용. 이것도 워낙에 중요한 부분으로 다 여러분 학습이 되셨기 때문에 잘 쓰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판례를 좀 평소에 잘 외워두셔가지고 판례 문구를 정확히 옮기는 습관이 되어야 되겠고요. 여기 그 문제에서 당장 잠시 덧붙일 거는, 그러니까 소의 지금 1번에 2번 말씀드린 겁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 문제는 아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의 들어가시고요. 12조 2문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 네, 법률상 이익에 관련된 그 학설과 판례 내용, 그 다음에 부정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빠뜨렸네. 그래서 가중적 제재처분. 네, 가중적 제재처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례가 종전 판례, 그 다음에 변경된 판례가 있으니까. 변경된 판례 입각하면 이 문제는 뭐예요? 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행규칙이니까 변경된 판례에 따르더라도 어떻습니까? 소의 이익이 있다, 인정된다라고 결론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분들 아마 이렇게 쓰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합격하시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제 해설지에다가 여기에 하나 덧붙였어요. 요 쟁점을 혹시 생각하셨다면 아마 가산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요 시행규칙 별표 있잖아요. 시행규칙 별표의 법적 성질에 관련된 논의가 있어요. 법적 성질. 이것이 과연 행정규칙입니까? 아니면 법규명령입니까? 법령? 법규명령이죠? 판례는 어떻게 봤어요? 판례는 오히려 행정규칙으로 봤습니다. 저는 제 입장은 법규명령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제 해설지에. 근데 이제 판례는 오히려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이건 그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 이 말은 행정기관은 이것에 따를 이유가 없다. 아니,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사 이 별표의 내용대로 하지 않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의 이익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소의 이익으로. 그래서 이게 논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락을 치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법규명령인데 판례 입장은 행정규칙이네. 그래? 그러면은 소의 이익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지?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근데 과거의 종전 판례 입장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였죠. 없다. 근데 이제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이 별표의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규명령이 아니어도 된다 이거야.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소액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살짝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판례 이게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써줬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아까 2번 문제도 했고 나머지 3번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건 뭐예요? 간단하죠. 이게 옛날에 봉은사 사건이었는데 봉은사라는 절 옆에 건축주가
18층짜리 건축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건사가 그 건축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민사법원에서는 15층으로 건축을 제한해야 된다고 결정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거예요. 공사를 강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여기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는 여기에 제가 이제 해설지에 써놨는데요. 뭐 흙막이 공사 방법도 흙막이 공법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도로를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구조 설계를 변경을 했나봐요. 설계 변경하고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의 원인이 소멸됐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 공사 중지 명령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철회 신청을 한 겁니다. 철회 신청을 했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이거를 그냥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결정이라는 것은 적극적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소극적 결정을 했어야지요. 적극적 결정, 이 철회 신청을 받아줘가지고 철회를 한다는 얘기, 또는 철회를 거부하거나, 그러니까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을 방치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냐?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서 한참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그냥 그때까지도 끝까지 버틴 거야. 행정청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적법하게 행위를 하고 있다. 제가 우리는 이 원인 사유가 소멸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더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너무 늦었죠. 그래서 이게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거예요. 네.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건은 실제로 부작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작입니다. 이걸 간단히 물어본 문제고, 우리는 그러면 부작위에 그러니까 크게 들어갈 거면 쟁점 정리하신 다음에, 자, 쟁점 정리하신 다음에 부작위에 성립 요건에서 네 가지가 있잖아요.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그러니까 여기 신청을 일단은 해야 되고, 그리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안 포섭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해결하면 되는데, 제 해설지에는 요걸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2번 해가지고 거부와 부작위의 차이점. 보너스 점수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일 것 같습니다. 거부와 부작위. 차이점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에 부작위의 개념은 있습니다. 근데 거부의 개념은 써있지는 않아요. 법에. 당초에 행정처분에 그러한 의사결정의 내용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죠. 실제로 적극적인 거부 표현을 한 건데, 이 사건은 지금 아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거부처분은 아니잖아요. 네. 거부처분은 아닙니다. 그럼 남은 문제는 부작위에는 그럼 해당되느냐. 그래서 항목을 바꿔서 내가 살펴보겠다. 네, 부작위의 성립 요건은 이런데, 따라서 이 사건은 그래서 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위가 성립한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면 돼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아무런 결정을 안 했는데, 출제자가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했네요. 예, 이번에 나온 문제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써있지가 않아요, 문제. 그러면 여러분 답안 작성할 때 그걸 가정법으로 쓰셔야 돼. 왜? 지금 아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 시점이 혹시 일주일이면 어때요? 일주일. 그러면 부작위라고 함부로 속단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죠. 사회 통념상 상당한 기간이라고 여겨지는 때까지 부작위 상태라며.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여기서 말하는 부작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법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관이 뭐냐?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관은 그거는 그 내용은 미리 여기 본문에 썼어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3개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더 학습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우리 4과목 필수 과목 3과목 중에는 행정쟁성법이 가장 쉽게 준비를 쉽다기보다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복잡한 과목은 아니고 준비한 만큼 소기에 성적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과목이 행정쟁성법이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밌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